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시장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온체인 지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부터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2장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크립토 퀀트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모아놓은 지표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온체인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10개 정도를 뽑았을 때 강세장과 약세장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려있나, 이걸 봤더니 10개 중에서 8개가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시장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도대체 뭔가, 이걸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1년 동안의 어떤 변화들, 즉 고래들의 보유량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요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모아 나가면서 꾸준히 축적을 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부에서도 강조드렸지만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량을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것인가, 끝나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판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중복되는, 즉 엇갈리는 시그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볼 만한 시그널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온체인 지표보다 더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환경들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조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최근에 SEC와 이 OCC 두 개의 이 청문회가 있었죠. 위원장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3월 27일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기관들이 이 변화되는 스탠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 자체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즉 스테이블 코인의 상승률과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굴곡 자체는 차이가 나지만 그 두 개의 흐름은 같이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기된 자산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아직까지 가격으로 연동되지 않는가? 그 부분들은 거래소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봤더니 현물 거래소로 유입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파생상품 거래소에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선물 시장,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아니라 현물 시장 자체가 견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거래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이입세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포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늘어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의 관점보다는 약간 예치금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상승에는 좋지 않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지표를 보고 좀 다양한 분석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대기 자금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부분들, 즉 이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찍어내는 개념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머니마켓 펀드에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의 역사상 최고치로 몰려 있는데, 이 머니마켓 펀드도 초단기 상품이죠.
이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성에 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지금 사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들이 있지만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소스, 호재, 트리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입을 열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대를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차피 이제 오늘 알트코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장을 쭉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을 하는 게 왜 크립토 시장에 좋은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변동성이 없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는 게 가격 상승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서 해석할 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 쓰는 거냐 생각해 보면은 명확한 답이 나오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뭐 달러로 거래하거나 국내처럼 원화 거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지금은 쌓여 있지만 활용되는 그 용처 자체는 암호화폐를 매집할 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용처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용처를 갖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연동을 시키면서 더 많이 붐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늘린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 안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암호화폐 자체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해석은 결국은 온체인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알트코인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알트코인에게 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유동성에서 약간은 이제 벗어나고 있죠. 이제는 약간의 궤도가 벗어나는데 그럼에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장이 좋아졌을 때 내가 왜 알트코인을 사는지 생각해 보면은 유동성을 요만큼만 공급해도 알트코인은 10배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것보다 10배를 넣어도 2배밖에 안 간다는 너무 거죠. 덩치가 커져서. 덩치가 커져서.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에는 자본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알트코인을 펌핑시키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그 흐름들이 결국은 동일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시작이 됐고 그 돈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서로 가면서 마지막에 스몰캡, 작은 시가총액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들이 과거에 동일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럼에도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역시나 ETF인데 이 알트코인도 현물 ETF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온체인 유동성이 과거처럼 동일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의구심이 생겨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라진 국면이 있다. 어렵네요, 정말로. 그죠? 난이도가 가장 네.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알트코인 이야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크게 좋지 않은 느낌인데요. 알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알트코인은 유동성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갈 때 비트코인보다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조금만 나가도 많이 떨어집니다. 늦게 왔다가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조금만 나가도 그냥 확 떨어지는 거죠. 원래부터 이거밖에 없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이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본이 순환되면서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이번 시즌은 그것과 더불어서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너무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왔고 그리고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분명하게 어떤 코인들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가늠이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아무런 알트코인이나 물량을 넣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그 시대는 사실상 좀 지나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 종목 선정도 그렇지만 매매 타이밍, 자산 배분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을 견인한다라고 해서 알트코인 시장이 모두가 다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밀하게 더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언제 또 수급이 확 들어올지도 모르는 대기 자금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또 언제 확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안 주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저는 반드시 줄 거라고 보는데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이 아마 굉장히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모든 알트코인에 다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이더리움 상황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작가님. 네, 이더리움이 사실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간 게 맞습니다. 이게 한번 차트 보시면요. 무려 2022년도 그때부터 이어져 오던 추세선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내려간 거는 없다는 거죠. 물론 솔라나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지만은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도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CVD 지표라고 해서 이 비용 기준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어떤 가격 구간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매물대가 어디에 많이 쌓여 있는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1886달러 정도 선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뚜렷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주황색, 빨간색으로 짙어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는 지금 시점 정도면 상당한 구간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물대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 밑으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들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걸 갖다 패턴 분석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하락 확장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2020년에 코로나 당시와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는 이더리움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ETF 이슈로서 이더리움 ETF의 옵션이 상장이 되는지 여부와 스테이킹 허용 여부가 지금 결정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면은 기관 수요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중요한 흐름들로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업그레이드 이슈인데,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지금 마지막 이 테스트넷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메인넷에 적용하는 시점이 대략 다음 달 말에서 5월 초순 정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업그레이드가 잘 돼가지고 이더리움이 전체적으로 이 현재 구조에서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좀 객관적인 추세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떤 시장의 투심으로는 좀 이 구간들이 좀 멀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아직까지 이더리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ETF 쪽도 당시에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 승인된 이후에 저희도 이제 가격 상승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라는 패턴은 이제는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개인에서 기관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시장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유입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이렇게 억눌릴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오히려 크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암호화폐 융합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보다 나은 대안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더리움이 솔라나나 바이낸스보다는 더 위에 있다고 보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스테이킹하는 물량들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한 주체들은 꾸준히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을 유지하는데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디파이 서비스가 좀 많은 행보들을 최근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인들, 가령 멘틀이라든지 세이 같은 프로젝트들도 담았고, 그 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새롭게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도 조금 주목하면서 같이 상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들을 조금 유지하고 계신 거죠, 작가님께서는. 네. 그럼 참 지켜보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바이낸스 체인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BNB 코인 상승도 이제 눈에 띄는데 그 네트워크 활동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일까요?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이낸스는 원래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은 이 BNB 코인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사용량이 월등하게 늘어나고 그 사용을 할 때 BNB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런치패드에서 쓰고 그 외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때 BNB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되는 게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민코인 거래량이 급등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24시간 주기로 봤을 때 솔라나와 이더리움보다 더 능가하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민코인 거래의 중심이 일시적으로 솔라나에서 바이낸스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요 캐릭터죠. 무바라크라고 해서 이 중동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이 민코인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솔라나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펌프다펀, 그리고 BSC는 포단밈이라고 있죠. 그리고 뭐 트론 같은 경우는 썬펌프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 한번 비교해 봤더니 지금 펌프다펀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포단밈은 많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 바이낸스 US를 갖다가 뭐 매입을 하겠다, 본인들이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루머 단계지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바라크라고 하는 게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GMX라고 하는 이 아부다비 국부 펀드가 이 2조 이상, 거의 3조 가까운 돈을 바이낸스에 투자를 했는데 그 관련된 민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장기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도 썬펌프가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솔라나가 점유율을 가져갔죠. 이번에도 이 BSC 기반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해서 민코인 생태계가 부흥을 하면은 이 흐름들이 다시 솔라나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 바이낸스 체인에서 일어나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민코인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BSC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게 솔라나로 이동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바라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에서 즉 포단밈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썬펌프가 부흥을 했을 때도 잠시 썬펌프가 늘어났지만 이후에 다시 펌프다펀 거래량이 월등하게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중요한 거는 민코인 거래량 자체가 너무 급감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쪼그라든 상태인데 이것들을 BSC에서 민코인 생태계 자체를 좀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결국은 이게 부흥을 하고 나면은 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빠르게 거래가 돼야 되고 더 많이 붐업이 되는 이런 플랫폼에서 더 많이 부흥을 하는데 결국은 그 주인공은 솔라나가 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 관련한 밈코인들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나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솔라나는 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솔라나는 단기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펌프다펀의 매출 자체가 95%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도 가격이 이 정도 방어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가격 방어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그렇게 줄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민코인으로만 연명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실제로 민코인에 대한 거래량들이 많은 부분들이 견인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은 솔라나가 5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에 무려 4,080억 건, 천문학적이죠. 이런 거래를 만들어냈고 9,87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시점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암호화폐 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민코인 같은 생태계들이 부흥을 하지만 앞으로 이 사용성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최근에 솔라나 선물이 상장이 됐고 솔라나 선물 ETF도 이제 상장이 되는데 이어서 이제 올해 안에 아마도 좀 머지않은 기간 동안에 상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폴리마켓에서는 현재 그 확률을 거의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그동안에 이 솔라나를 매수했던 이 주체들이 다시 솔라나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 아니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보유량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보유량도 급증을 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셔도 다시 꾸준히 축적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좀 중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차트는 같이 공유를 못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어떤 매물대에서 가장 많이 솔라나를 매집했는지 살펴보시면은 현재 가격 구간 바로 상단에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가격대들 대략적으로 135달러나 뭐 146달러 이런 구간들을 넘어서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투심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체인 분석이나 펀더멘탈 분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투심이 돌아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그 투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술적인 분석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구간들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들을 보셔야 되는데 핵심적인 구간으로 그 구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관점에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작가님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또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이 이슈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SEC의 소송 철회 이야기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SEC가 소송을 철회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네, 제가 장표로는 특별히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진짜 맞아?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SEC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 SEC는 그런 소송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을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밝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소송 당사자가 그것들이 합의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고 결국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고 더불어서 SEC 위원장이 이제 3월 27일에 이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상 통과 가능성은 뭐 99.9, 100%이기 때문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이미 해결된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남아있는 이슈들은 또 있다는 거거든요. 가령 이 리플을 갖다가 기관 단위로 판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작년에 판결한 부분들이 그건 증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벌금도 물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리플이 어떻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아니다라고 다시 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소송이 일단 SEC와의 어떤 경합에서는 SEC와의 상황에서는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변수들은 여전히 있다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리플을 얘기할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내러티브가 더 세다. 펀더멘털보다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 리플 움직임 살펴보면은 펀더멘털 상승 추이가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XRP의 활성 주소 수가 1월과 2월 대비로 무려 6배가 3월달 동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 이 XRP를 갖다가 매집을 하고 활동을 하는 이 주소들, 신규 회원들, 그리고 활성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고요. 더불어서 대형 고래들, 이 고래들의 지갑에서 보면은 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 대비로 6.5%가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리플을 볼 때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챕터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이제 리플이 어떤 행보들을 본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리플 쪽 이야기는 좀 추가로 더 나눌 이야기 있을까요, 작가님? 리플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나눠야 되는 얘기가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있죠. 네. 바로 ETF입니다.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XRP가 증권성 이슈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이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XRP ETF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증권성 이슈가 있는데 ETF가 될까? 이 부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보다 선물이 어떻게 보면 늦게 상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소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승인 확률에 대해서도 84%로 순식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라나와 더불어서 올해 안에 XRP 현물 ETF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작가님과 또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도 도움되는 시간이셨을까요? 저희는 다음번에요. 더 좋은 주제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